안녕하세요. 빈대 일가를 퇴치한 40대 남자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참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 전 제가 만났던 사람 중 가장 최악이었던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나게 됐었어요. 부끄럽지만 그들은 바로 제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었죠. 그들은 저를 가족이 아닌 순 돈으로만 여기던 빈대들이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전 마지막으로 통쾌한 한 방을 날려주었는데요. 그때의 일에 대해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테니 꼭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역시는 아닌 일반 시 단위 중소기업에서 쭉 나고 자랐습니다. 여동생은 저보다 먼저 결혼해 타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전 제가 자라온 이 지역이 참 좋더라고요. 아버진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던 사업가셨어요. 그런 아버지 덕에 저와 동생은 넉넉하게 자랄 수 있었죠. 그런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좀 무책임한 분이셨습니다. 언제부턴가 불법 종교 시설에 빠진 어머니는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그곳에 전부 탕진하다 결국 제가 16살 때 아버지에게 이혼당하셨죠. 그래도 낳아준 어머니니 저와 여동생은 간간히 어머니와 연락은 하고 살았는데요. 어머니는 이혼한 뒤에도 한참을 종교시설에 빠져 살다 겨우 정신 차린 뒤 힘들게 사셨다고 해요. 그러다 딸 둘이 있던 아저씨와 재혼해 새 살림을 차리셨죠. 그리고 그 뒤엔 저와 동생보단 새 가정에 집중하고 싶다며 우리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동생과 제가 결혼할 때도 어머닌 축하한다는 문자만 남겼을 뿐 상견례에도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으셨죠. 그런 어머니와 달리 아버진 바쁜 와중에도 혼자서 어떻게든 저와 동생을 잘 키워내려고 노력해준 감사한 분이었죠. 그런 아버지 덕에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한 뒤 동생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먼저 결혼한 지 몇 년 뒤 저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 지역에서 한의사로 일하고 있던 아내와 결혼하게 됐어요. 2살 연하인 아내와는 제 지인이 초대해준 행사에 참석했다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요. 직업 차이 때문에 그냥 호감을 접으려고 했는데 지인 부부가 저와 아내를 적극적으로 이어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한의사인 그 사람이 날 만나고 싶어 하겠어?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현희 씨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대. 오히려 널 엄청 마음에 들어 했다는데 우리가 아무 근거도 없이 계속 너희들을 이어주려고 하겠냐? 결국 전 아내가 직업은 신경 쓰지 않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우린 인연이 되었고 1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된 거죠. 아버진 첫인사를 왔던 아내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버진 워낙 제 동생에게도 딸바보의 면모가 강하셨는데요. 아버진 자신의 입으로 난 이제 며느리 바보 자리도 예약해놨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면 처가에선 제가 첫인사를 갔던 날 저를 영 탐탁치 않아 하더군요. 장인은 대놓고 이렇게 말했죠. 그냥 내 남자답게 솔직히 말하겠네. 난 자네가 솔직히 마음에 안 차네. 우리가 우리 딸을 한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뭐 변호사나 대기업 다니는 남자도 아니고 고작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니 영 내키지 않는 게 사실이야. 그리고 장모는 그런 장인보다 더 대놓고 아예 결혼을 반대했었어요. 그렇게 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처가에서 금방 나온 뒤 저는 이 결혼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낸 며칠 내내 제게 사과하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선호 씨,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랑 헤어질 거 아니지?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랑 사는 거 아니잖아. 나만 선호 씨 좋아하면 되는 거잖아. 난 선호 씨 아니면 다른 남자 필요 없어.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장모가 제게 직접 전화해 시간 날 때 집에 좀 와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렇게 어리둥절해서 처가에 갔던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가에 들어가자마자 장모가 절 두 팔 벌려 환영했거든요.
우리 사위 왔나? 어서 와. 배고프지? 어서 와서 함께. 내가 우리 현이한테 물어봐서 우리 백서방이 좋아한다는 음식 한 상 가득 차려놨어. 갑자기 사위라뇨. 저번 주엔 분명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잖아요. 에이, 그건 그냥,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였어. 다 우리 장난이었다니까. 자네 환영하는 마음에서 장난 좀 친 거야. 직업 그까짓 거 요새 누가 중요하게 생각하나. 다 똑같이 힘들게 돈 버는 건데 벌이가 많든 적든 모든 직업은 신성한 거 아니겠어? 그지 여보?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장인 장모는 갑자기 저에 대한 태도가 180도 돌변했던 거예요. 대체 왜 이러나 싶었는데 계속 제 숟가락에 가시 발라낸 굴비며 고기를 올려주던 장모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자네 부친께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며? 그 임대업인가? 아, 네. 건설 장비 임대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그래. 그걸 좀 알아보니까 사업 규모가 꽤 되던데 왜 그런 걸 말을 안 했어? 집이 잘 산다는 얘기 말이야. 그거야 저희 아버지 돈이지 제 돈이 아니니까요. 그래? 아유, 사람이 속도 참 깊지. 아니, 우리가 뒤늦게 사돈께서 뭐라는 분인지 알게 돼서 이렇게 태도가 변한 건 아니야. 진짜야. 우리 막 집안 따지고 그런 속물적인 사람들은 진짜 아니야. 아까 말했지? 우린 이 결혼 처음부터 반대할 생각 없었어. 그냥 장난친 거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게. 알았지? 아이, 우리도 우리 장난이 너무 심했나 싶어서 오늘 이렇게 진수성찬 차려서 자네를 초대한 거야. 아,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는 뒤늦게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걸 알고 태도가 돌변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속물적인 속내가 훤히 보이더라고요. 거의 체할 듯한 지나친 호의를 받고 처가에서 나온 뒤 아내는 제게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미안해. 아, 우리 부모님이 진짜 왜 저러시는지. 내가 계속 이 결혼 진행할 거라고 밀어붙이니까 엄마가 혹시 선호 씨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냐고 물으시길래 그냥 내가 대답했었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바로 태도가 변하신 거야. 우리 부모님 너무 속물 같지? 어,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역시 그렇게 생각했구나. 미안해. 선우 씨가 이해 좀 해줘. 우리 집이 지금은 그나마 살만해졌지만 예전엔 진짜 어려웠었거든. 그래서 돈에 한이 좀 맺힌 분들이어서 그래. 그래도 나한텐 날 힘들게 한의사까지 만들어준 감사한 분들이야.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결혼 반대는 안 하실 테니까 우리 결혼 이대로 그냥 진행하면 안 될까?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뭐라도 요구하시면 절대 그러지 못하게 내가 다 막을게. 아내도 자신의 부모님이 너무 속물 같았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내는 알고 보면 자식 사랑이 끔찍한 좋은 분들이라며 제게 너무 자신의 부모님을 나쁘게 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저는 고민을 하긴 했지만 결국 그대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아내 말대로 제가 장인장모 사는 것도 아니었고 아내만은 올바르고 선한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고 난 뒤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조금 걱정했었지만 장인 장모는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처가에서 함께 살던 처남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세 사람 모두 만날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절 반겨주었죠. 아내와 제 사이가 좋았음은 말할 것도 없었고 아버지 또한 항상 살가웠던 아내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제 동생과 매제 또한 아내와 만나면 잘 지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가만히 지켜보니 아내가 자신의 예뻐하는 아버지를 좀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아버님, 저 이번에 대학 동기 모임 갔다가 진짜 속상한 일 있었어요. 어? 아니, 무슨 일? 누가 우리 며느리를 속상하게 했어? 아니, 친구들이 죄다 하나같이 엄청 비싼 명품백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심지어 전부 신상으로요. 그러면서 제 가방을 은근히 무시하는 거 있죠? 아니, 왜? 아가 너도 내가 사준 명품 가방이 있지 않니? 그것도 두 개나. 저도 당연히 그거 들고 갔죠. 근데 그건 신상이 아닌 걸 애들이 다 알아본 거예요. 전 아버님이 사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데 괜히 무시당하니까 기가 죽더라고요. 아버님이 가서 혼 좀 내주세요. 이런, 우리 며느리가 속이 많이 상했나 보구나. 자, 이거 내 카드인데 받아라. 이거 가지고 백화점 가서 너도 신상 명품 가방 사. 두 개 사거라. 진짜요? 그래도 돼요, 아버님? 그럼 아버님, 저 간 김에 명품 구두랑 옷도 몇 벌 사도 돼요? 아시잖아요. 이 지역엔 백화점이 없어서 근처 광역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간 김에 다 사오려고요. 며느리 사랑이 지극했던 아버진 아내가 속상한 척 억울한 척 아버지를 향해 징징거리면 늘상 아내에게 본인의 카드를 내미시더군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 이건 아니다 싶어 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우리 아버지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지?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지켜봤어. 당신 말투, 표정, 타이밍까지. 너무 노리는 거 티가 나. 당신 은근히 우리 아버지 살살 구슬리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좀 해. 아버지도 힘들게 돈 버시는 분이야. 그런 제 말에 아내는 처음엔 억울한 척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어차피 아버님 돈 많으시잖아. 아버님이 좋아서 나한테 카드 주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건 어떻게 보면 효도지. 내가 웃으면 아버님도 좋아하시니까. 툭 뱉어낸 아내의 말을 듣는데 엄청난 실망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분명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건만 이렇게 속물적인 사람이었나 하고 말이죠. 그 뒤 전 아버지에게도 아내에게 물질적으로 너무 퍼주지 말라고 부탁드렸어요. 집사람이 처음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대놓고 아버지 카드를 넘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확실히 알고 계셔야 아버지가 집사람한테 더는 뭘 안 해주실 것 같아서요. 그래? 알겠다. 사실 나도 점점 애가 좀 여우짓을 하는 것 같다고 느끼곤 있었는데 괜히 귀한 남의 집 딸 데려와서 의심까지 해도 되나 싶어서 잠자코 있었다. 내가 며느리 버릇을 잘못 들였구나. 주의하마. 민망해하는 아버지를 보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진 분명 호의로 하신 일이었으니까요. 그 뒤 아내는 제 말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다시 아버지를 구슬리려고 들더군요. 하지만 아버지가 더는 카드를 주시지 않자 아버지에겐 별말을 못하고 제게만 엄청나게 투덜대더라고요. 당신이 아버님한테 뭐라고 말한 거 맞지?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자긴 나한테 그런 거 사주지도 못할 거면서 아버님한테 좀 선물 받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변한 건 아내뿐만이 아니었어요. 장인 장모 또한 언젠가부터 은근슬쩍 제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백서방,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요즘 내 몸이 안 쑤시는 곳이 없네. 집에 안마의자 하나 있으면 그렇게 좋다던데 우리 집에 한 300만 원짜리 안마의자 하나 사주면 안 되겠나? 백서방, 내가 어제 일이 있어서 서울에 좀 다녀왔는데 그때 친구랑 백화점에 갔다가 다이아 목걸이 귀걸이 세트를 봤었거든. 난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아서 그런 번쩍거리는 거 몸에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밤새 어찌나 눈에 아른거리던지. 나 있지?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런 멋진 액세서리 좀 차보고 싶은데 자네가 좀 사주면 안 될까? 이렇게 장인 장모뿐 아니라 처남도 은근슬쩍 용돈 좀 주면 안 되냐, 게임기가 가지고 싶다 하며 아내가 아닌 제게 요구사항을 말하더군요. 그 세 사람은 처음에 숨을 죽이고 있다 제가 점점 편해지니 드디어 속물 본색을 드러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제 아내의 가족이었으니 몇 번 부탁을 들어줬거든요. 하지만 빈도가 잦아지고 액수가 커지자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못 해드립니다. 그동안만 해도 저는 충분히 다른 집 사위들보다 두 분께 더 많이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두 분도 아시잖아요. 저 연봉 그렇게 안 높은 거. 집사람이 잘 번다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해요. 아니, 자네 왜 자꾸 우리 부탁을 거절만 하나. 자네 연봉 적은 거야 알지? 근데 사돈 어른은 돈도 잘 버시고 잘 사시잖아. 결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저는 두 분 욕심 채워드리려고 저희 아버지 돈에 욕심낼 생각 전혀 없어요. 사돈 어른 돈도 많으신데 자식한테 좀 나눠주는 게 뭐가 어때서? 설사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나눠주신다고 한들 왜 그 돈을 두 분이랑 처남이 탐내는 거죠? 다 탐내다니. 자네 잊었나 본데 우리 딸 한의사야. 우리 딸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우리한테 그럼 이 정도 보답도 안 하고 살려고 했어? 우리가 이 결혼을 왜 허락해 줬는데? 처음부터 허락해 주려고 하셨다면서요? 직업 그까짓 거 요즘 누가 따지냐고 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제가 계속 자신들의 욕을 들어주지 않자 장인 장모는 단단히 뿔이 난 것 같더군요. 처남은 그나마 조용히 있었지만 장인 장모는 이젠 본색을 숨기려고도 안 하며 제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자신들이 뱉은 말이 있었으니 제 말에 더 이상 뭐라고 대꾸는 못하고 그저 절 노려보기만 했죠. 그 와중에 아내는 그런 장인 장모의 편을 들며 제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 우리 부모님 무시해? 그래도 나 힘들게 키워주신 분들인데 해달라는 거 좀 들어드리면 안 돼? 우리 벌이로 감당 안 되면 슬쩍 아버님께 도와달라고 해도 되잖아. 우리가 돈 좀 필요하다고 둘러대고. 아이, 물론 아버님 돈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도 당신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아버지도 힘들게 자수성가하신 거야. 그걸 왜 자꾸 당신이랑 당신 가족이 탐내? 그런 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 결혼 전에 분명 약속하지 않았어? 당신 가족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이 알아서 다 막아서겠다고.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어? 당신까지도 실은 이렇게 속물인 걸 진즉 알았더라면 난 이 결혼 안 했을 거야. 그 뒤 처가 식구들과 제 사이는 눈에 띄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와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요. 장인 장모야 결혼 전에 이미 속물적인 면모를 봤었으니 그래도 충격이 덜했는데요. 아내마저 사실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런 아내에게 남은 정마저 전부 마르르 떨어지게 된 건 제가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전 아이를 꼭 갖고 싶어 했고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겐 아무리 노력해도 통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비록 사이가 멀어졌을 땐 노력을 하지 못했었지만요. 그로 인해 아내 또한 많이 속상해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저 몰래 피임을 했었더라고요. 아내와 저를 이어주려고 노력했다던 그 지인 부부 있잖아요. 어느 날 제 지인이 제게 그 사실을 말해줬죠. 뭐? 애가 안 생겨서 힘들었다고? 이상하다. 우리 집사람이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자기 친구한테 들은 건데 재수 씨가 자긴 애 생각 없다면서 사후 피임약을 그렇게 처방받아서 먹었다던데 그거 너랑 상의된 거 아니었어? 정말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날 전 집으로 돌아와 크게 화를 냈더니 아내는 우물쭈물하며 변명을 늘어놨어요. 미안해. 사실은 결혼 전엔 진짜 애가 가지고 싶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망설여지더라고. 몸 망가지는 것도 싫고 육아하느라 고달프게 사는 친구들 얘기를 들으니까 애 낳으면 내 인생도 없어질 것 같고 근데 또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실망할까 봐 그래서 말 못하고 혼자 조심했던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이건 날 확실하게 기만하고 속인 거야. 차라리 나한테 말을 하고 상의를 했어야지 중요한 일을. 미안해 여보. 이제 진짜로 당신한테 거짓말 안 할게. 아이 갖는 문제에도 내 나이가 좀 늦긴 했지만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그만 화 풀어. 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실망스러워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더군요. 이 모든 일들은 순서대로가 아닌 모두 서서히 겹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진 일이 피임 사건이었고 당신 결혼한 지 4년쯤 됐던 시기였죠. 그때부터 전 아내와의 이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아직 애도 없겠다. 이런 집안과 여자와는 더는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전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이 시간에 대체 누가 전화를 했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철 씨 가족부 맞으시죠? 여기 병원인데요. 빨리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놀라서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진 응급수술을 받고 계셨죠. 아버진 출근길에 아침까지 술을 먹은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아버진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불명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진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셨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음주운전자로 인해 아버진 그렇게 억울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가해자는 구속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됐지만 그런다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실 수도 없으니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백서방,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 훌륭하신 사돈어른께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야? 우리 사위 가여워서 어떡하노? 아버님, 제가 아직 효부 노릇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와 감정의 골이 깊었던 장인 장모는 처남과 함께 장례식장에 찾아와 크게 슬퍼해 주더군요. 당시 제 눈치를 보고 살던 아내 또한 아버지를 부르며 펑펑 울었죠. 그때만큼은 그들이 진심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집의 사위였고 아버진 생전에 누구보다 아내에게 따뜻했던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짐승들이었다는 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와 동생이 정리할 유산은 집과 보험금, 재산, 사업재까지 합쳐 약 20억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제대로 추스리기도 전에 동생과 전 현실적인 문제였던 유산 문제를 정리해 나가야 했죠. 그렇게 아버지 장례를 마친 뒤 저는 동생과 상의해 아버지 사업 정리하랴, 유산 정리하랴, 슬픔 추스리랴. 정말 너무 정신이 없어 아내와 이혼은 잠시 미뤄두게 됐어요. 황당했던 건 갑자기 장인 장모가 다시 제게 잘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백서방, 사돈어른 여이고 그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나.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하네. 내가 미역국이랑 갈비찜 좀 만들어 왔네. 얼른 한술 떠봐.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이 서운하게 가족끼리 그게 무슨 소린가. 그동안 우리가 감정의 골이 좀 깊었다지만 그래도 가족 아닌가. 큰 슬픔을 겪은 자네가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지. 이제 나랑 자네 장인이 자네에게 남은 유일한 부모지 않나. 자네 모친과는 거의 교류가 없으니 말이야.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부모다 생각하고 많이 기대며 살게. 서로 좋지 않았던 땐 다 잊고 말이야. 아내와 처남은 그 모습을 보며 옆에서 흐뭇해하고 있더군요. 갑자기 그들이 왜 이러나 싶어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는 장인 장모의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들은 항상 무슨 꿍꿍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진짜 뱃속 깊은 곳에서 혐오감이 밀려왔죠.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장인 장모는 저와 아내를 집으로 부르더니 아주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백서방, 우리 이번에 40평대 아파트 하나 계약했네. 근데 있잖아, 우리가 이 집을 팔아도
거기 들어가기엔 3억 정도가 모자라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곳은 중소도시다 보니 서울이나 광역시만큼은 집값이 비싸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40평대 아파트라고 해도 막 10억이 넘어가건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장인장모 형편엔 그 정도 아파트는 사기 어려웠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 두 사람은 제게 당당히 3억을 보태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자네가 요즘 정신없어 보여서 자네한테만 아직 말을 못했는데 우리 준호가 얼마 전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우리한테 드디어 결혼할 거라고 말하더라고. 근데 이 기특한 것이 결혼해도 우리랑 쭉 살고 싶다네. 며느리 될 애가 자기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도 좋다고 했다나 봐. 근데 나중에 태어날 손주 생각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좀 좁으니까 우리 아들 결혼 전에 미리 큰 집으로 이사해 놓으려고. 처남 결혼하는 건 축하할 일이지만 제가 왜 거기에 3억이나 보태야 돼요? 저희 돈 없어요. 에이, 다 아는데 서운하게 왜 그럴까? 자네 사돈어른 유산 받은 거 있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뭔가. 자네한테 이 제품은 장인 장모인 누리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돈 좀 보태주게. 그래 백서방. 자넨 이제 고아나 마찬가지인데 우리한테 효도 좀 하게. 그럼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잘해줌세. 매영, 도와주실 거죠? 제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요. 잘 좀 부탁드려요. 그래 여보, 좀 도와드리자. 준호한테 고맙지 않아? 우리도 똑같은 자식인데 우리 걱정 덜 수 있게 준호랑 예비 올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준다잖아. 그럼 고마워서라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참에 같이 효도 좀 하자. 어? 이럴 때 사인으로 톡톡히 하면 얼마나 좋아. 장인 장모는 벌써 계약할 때 계약금 6천만 원을 넣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집 시세가 6억 정도 됐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론 살 수도 없는 그 집을 제 아버지 유산을 보태 사려고 멋대로 계획을 짠 거예요. 장인 장모 함께 왔던 처남도 심지어 아내까지도 되도 않은 말을 동조하더라고요. 전 아내가 눈독 들일까봐 아버지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제가 아버지께 어느 정도 유산은 당연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죠. 그 황당한 광경에 전 우선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저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우선 오늘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피곤해? 아, 그래. 얼른 가서 쉬어. 그리고 우리 잔금 치를 날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꼭 좀 잘 부탁하네. 그리곤 끝까지 뻔뻔했던 장모의 말을 뒤로하고 처가를 나와버렸죠. 저는 집으로 오는 내내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어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우리 아버지 유산 보태서 집 사겠다고 덜컥 계약부터 하고 오다니. 장인 장모님도 처남도 다들 생각이 있는 거야? 당신은 거기서 그걸 또 부추기고 있고? 돕고 살자 좀. 당신 아버님한테 유산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그거 그냥 뒀다가 나중에 다 엿바꿔 먹을래? 당신 서운하게 아버님이 얼마나 남겨주셨는지 내가 확인도 못 해보게 하고. 우리 진짜 부부 맞아? 당신이랑 처가에서 이럴까 봐 내가 더 말을 안 한 거야. 지금도 봐. 나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였잖아. 아까 보니까 당신은 다 알고 있던 눈치던데. 맞지? 그래, 맞다. 아니, 지금 당장 아버님 유산 어디 쓸 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너무 그렇게 각박하게 굴지 좀 마. 이미 계약까지 했는데 그럼 계약금 다 날리고 물으라고 해? 안 되잖아.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좀 도와줘.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자기가 더 제게 성질을 부릴 수 있답니까? 당시 아내는 피임 사건 이후 제가 별말이 없자 제가 자신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는지 어느새 뻔뻔한 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에 확신이 들더군요. 아, 더 이상 이혼을 미루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그 3개월 동안 계속 경황이 없어
이혼을 미루고 있었을 뿐, 이혼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끝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뒤 전 조용히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중엔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녀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말이죠. 바로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하지 않았던 건 아내 때문에 피곤해지기 싫어서였어요. 분명 자긴 절대 이혼 못하네. 만약 하게 되면 돈을 얼마나 내놓아야 하네. 하고 길길이 날뛸 아내의 모습이 상상됐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인 친구를 통해 이혼 준비를 확실히 해놓은 뒤 빠르고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잠시 숨을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처가 식구들은 돌아가며 자꾸 제게 연락을 해댔습니다. 문자, 전화로 말이죠. 저는 돈을 해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들은 벌써부터 김칫국만 잔뜩 마시고 있더라고요. 백서방, 잔금 준비는 잘하고 있지? 있지. 자네 기왕 효도하는 김에 우리 가전제품도 싹 좀 바꿔주면 안 되겠나? 백서방, 우리 잔금 치른 뒤에 말이야. 내부 인테리어 좀 새로 하고 싶은데 그게 한 3천 정도면 될 것 같다네. 3억이나 3억 3천이나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우리 내부 리모델링도 겸사겸사 같이 해주게. 이제 유일하게 남은 자네 부인 우리가 잘 살아야 자네도 좋은 거 아니겠나. 매영,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요. 집값 보태주시는 거랑 제 결혼식 축의금은 별개로 주실 거죠? 그들은 제가 제대로 대답도 안 했건만 이미 제가 잔금을 내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푹 안심하고 있던 아내처럼 그들은 제가 조용하자 역시 이미 계약금까지 냈으니 그냥 그 돈을 내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들의 생각에 확신을 심어준 건 이후 그들이 한 더 황당한 요구들에 돌려준 제 대답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알았다, 안 된다 같은 확답을 주지 않고 애매하게 말을 돌렸었거든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처가 식구들과 아내가 괘씸해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들을 한 번에 물먹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흘러 빠르게 잔금날이 되었어요. 그날 아내는 처가 식구들과 잔금을 치르러 함께 부동산에 가기 위해 처가로 향했었어요. 당연히 잔금을 치르려면 저도 함께 가야 했는데 저는 볼 일이 있어 잠시 뒤에 처가로 가겠다고 말하고 집에 남았었죠. 잠시 뒤 저는 미리 저희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변호사 친구를 차에 태워 처가로 출발했습니다. 친구는 저보다 먼저 처가로 들어갔고 저는 잠시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친구가 처가의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부터 전부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었죠. 실시간으로 상황을 살펴보다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처가에 등장하려던 절 위해 친구가 제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건 채 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처가로 가준 덕분에요. 누구세요? 아, 저 백선호 씨 담당 변호사입니다. 전달해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장모는 변호사라는 제 친구의 말을 듣고 순순히 문을 열어준 것 같더군요. 휴대폰 너머에선 아주 밝은 듯한 장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서 오세요. 근데 변호사를 왜 보냈지? 안 그래도 조금 있다가 우리 사이도 여기로 온다고 했는데 우리 사이가 우리한테 또 뭘 주려고 이러나? 아, 이거예요? 이거 열어보면 되나요? 들어보니 제 친구는 장모에게 원래 건네주기로 계획했던 서류 봉투를 건네준 모양이었어요. 그 서류 봉투를 받아든 장모 주위로 아내와 처남, 장인까지 모두 모여든 것 같았죠. 서류 봉투를 열어보는 듯한 바스락 소리에 저는 한껏 집중했어요. 한순간에 뻥질 그들의 반응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탄식 소리와 함께 제 친구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혼자? 지금 우리 사이가 이혼 서류를 보냈다 말씀이세요? 네, 오늘부로 백선호 씨는 안현희 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만약 이혼을 거부하신다면 백선호 씨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확고하게 내비치셨어요.
백서방 이놈이 우리를 아주 단단히 물먹이려고 들었구만. 그럼 장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엄마, 지금 장금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난리가 난 것 같더군요. 사실 전 처가 식구들과 아내 때문에 크게 분노했을 때 변호사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난 진짜 내 아내부터 그 집안 사람들까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 인간들이 전부 날 돈줄로만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우리 아버지 유산으로 자기들 배를 불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할 때 하더라도 어떻게 그 인간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 물먹일 수 있을까? 그럼 그 잔금날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당일에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물먹여버려. 네가 언제 잔금 치러준다고 대답했냐고 말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혼장도 같이 공개해버리는 거지. 아, 그때 아예 내가 네 변호사라고 밝히면서 이혼장을 직접 들고 갈까? 법률 대리인 이혼장을 가져왔다고 하면 네 단호함이 더 극적으로 돋보이지 않을까? 네가 직접? 내가 변호사인 너한테 내 이혼 관련 일은 전부 일임했다지만 보통 변호사가 직접 그런 일을 안 하지 않아? 안 하지. 안 하는데 넌 내 친구잖아. 내가 너 결혼식 땐 일이 있어서 결혼식에 못 갔었잖아. 그것 때문에 내심 계속 미안했는데 이번 기회에 널 좀 돕지 뭐. 이렇게 저와 친구는 장금날 가장 통쾌한 한 방을 날리기 위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처가 식구들의 반응을 듣고 이때다 싶어 저는 차에서 내려 처가의 현관문을 열고 등장했습니다. 그리곤 아직 당황에 맞지 않고 있던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죠. 당신 내가 보낸 서류 받았지? 장모님 장인어른도 확인하셨죠? 이게 제가 드릴 잔금입니다. 뭐? 자네 지금 장난하나? 아, 이 이혼장이 어떻게 잔금이야? 지금 누구 놀려? 아니요, 진심인데요. 아, 무슨 잔금인지 말씀 안 드렸구나. 저는 그 집 잔금 내드린다고 제 입으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냥 다들 넘겨 짚으면서 김칫국 마신 거 아닌가요? 이 이혼 서류는요, 당신들이 절 돈줄로만 봤던 결혼 생활 전체에 대한 잔금이에요. 이 한 장으로 당신네가 기대하던 우리 아버지 유산도 희망도 착각도 다 정리되는 거니까요. 여보, 여태 이런 방과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난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당신 이렇게 난리 칠까봐 내가 확실히 준비될 때까지 참고 기다렸던 거야. 당신 이혼하기 싫어도 해야 돼. 당신 이혼에 동의 못하면 내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혼할 거거든. 봐봐. 당신 아이를 원하던 나에게 거짓말하고 몰래 피임을 해왔어. 이거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야. 신뢰가 다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당신하고 당신 가족이 날 돈으로만 봐왔던 거, 당신 가족이 계속 경제적인 걸 요구하면서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들, 그 모든 것에 대한 증거, 나 다 가지고 있어. 제가 법률 대리인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선호 씨가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의 정황과 증거가 명확하거든요. 안현희 씨의 일방적인 피임 사실, 그리고 처가 식구들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청구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대응하시다간 오히려 손해만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런 제 말에 처가 식구들과 아내는 모두 기함을 하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아내는 절대 자신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변호사인 제 친구의 말을 듣자 주춤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게 매달리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건 장인장모와 처남이었습니다. 백서방, 제발 이러지 말게. 어? 아니 이혼할 땐 하더라도 잔금은 제발 치러주게. 우리 잔금 못 치르면 계약금 다 날려. 맞네 백서방. 그 6천만 원 우리랑 준호 얘가 모은 돈까지 다 합쳐서 낸 거야. 제발 부탁하네. 어? 아이 갑자기 이러면 우린 당장 어떡하라고? 매요. 제 여자친구는
이미 자기가 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한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이사도 무산되고 제가 코딱지만큼 가지고 있던 돈도 공중으로 날아간 거 알게 되면 저 차일지도 몰라요. 제발 누나랑 이혼하는 건 안 막을 테니까 잔금은 치러주세요. 아니 빌려라도 주시던가요. 그들은 자신들의 돈인 계약금 6천만 원을 날리게 생기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겁니다. 이혼할 땐 하더라도 잔금은 내놓으라니 완전 날강도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겨우 정신을 차린 아내는 허겁지겁 제 팔을 붙들고 그제야 애원하기 시작했죠. 여보, 난 이혼 못해. 이제 나이도 40이 넘었는데 이혼까지 하면 내가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이나 있을 것 같아? 내 한의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난 혼자 살기 싫단 말이야. 혼자 살기 싫은 건지 내 수중에는 우리 아버지 유산이 탐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 알 바 아니거든? 난 당신이랑 당신 가족이 서서히 탐욕스러운 본 모습 내비칠 때부터 정이 떨어졌고 당신이 나 몰래 4년이나 피임을 했다는 거에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어. 근데 딱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잠깐 이혼을 미뤘을 뿐이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당신도 당신 가족도 우리 아버지 유산까지 노리면서 탈춤추고 난리가 났더라? 내가 호구도 아니고 그걸 왜 참아주고 살겠어? 피임은 내가 잘못했다고 전에도 사과했잖아. 그리고 이번 일은 사실 난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이었어. 난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랑 아빠가 밀어붙인 일이라니까? 야, 너도 좋은 생각이라고 해놓고선 너만 쏙 빠져나가려고 들어? 어? 시끄러워요, 엄마. 엄마의 말로 내가 이혼당하는 건 신경도 안 쓰고 잔금만 치러달라고 애걸복걸 했잖아요. 진짜 콩가루 같은 집안이다. 돈 앞에서 네가 잘못했네, 네 탓이네 하며 싸우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야. 난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에 남아서 호구 사인으로 탈 생각 없고 호구 남편으로 살 생각도 전혀 없어. 특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 인간들이 뻔뻔하게 우리 아버지 유산까지 노린 건 절대 용서 못해. 그러니까 순순히 이혼하거나 아니면 나처럼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싸움까지 가보거나 당신이 알아서 해. 알았어? 팩 써봐. 그럼 우리 잔금은 장모님, 아니 아줌마, 참 맑게 어두우시네. 난 이제 이 집 사위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잔금 타령이에요? 능력 있으면 어디 알아서 잔금 구해보든가 아니면 6천만 원 그냥 날리던가 알아서 하세요. 내가 무턱대고 그 집 계약하라고 시킨 적도 없으니까 엄한 나 붙잡고 매달리지 말고요. 그리고 안준호, 넌 능력도 없으면서 엄한 남의 집 딸 데려다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여자가 파혼하자고 하면 해. 그게 네 업보를 덜 싸는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후련하게 할 말을 다 내뱉은 후 친구와 함께 처가에서 나왔습니다. 엉엉 울며 절 따라 나오려던 아내를 뿌리치며 이 말을 덧붙인 뒤에요. 어딜 와? 그 집, 내 돈 조금에 나머진 다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산 내 명의 집인 거 알지? 잠시 뒤에 내가 미리 부른 용달차 집에 오기로 했거든? 거기로 당신 짐 다 싸서 여기로 보낼게. 그 뒤엔 따로 나가 살든가 당신 식구들이랑 같이 이사 가든가 여기 남든가 알아서 해. 그렇게 재속 시원한 한방 먹이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 뒤 전 정말 용달차 업체를 통해 아내의 짐을 처가로 보냈어요. 그리곤 저를 도와줬던 변호사 친구에게 비싼 식사 대접과 함께 모처럼의 낮술도 즐겼죠. 그 뒤 아내와 장인 장모 그리고 처남은 번갈아 가며 계속 집 앞으로 찾아와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꾸할 가치조차 못 느낀 전 바로 경찰을 불러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 쫓겨나고 나니 자기들도 경찰이 무서웠는지 더는 찾아오지 못하더라고요. 이후 아내는 결국 합의 이혼에 동의했어요. 아이도 없었고 혼인 유지 기간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었기에 재산 분할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죠. 저희 아버지 유산은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에 대한 괘씸함이 사라지지 않아 저는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따로 해서
약간이나마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돈인데 굳이 안 받아낼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한편 그들은 풀대출을 받아서 어찌저찌 잔금을 치러 그 아파트에 들어간 것 같더군요. 계약금을 날릴 수는 없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이죠. 그런데도 어차피 엎어질 결혼이었는지 처남은 여자친구에게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혼이 마무리된 지 반년 정도 지났는데요. 전처는 처가 식구들과 그 집에 들어가 살며 지금은 혼자 대출금과 이자를 전부 갚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혼 후 전처가 전처의 소식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전처가 얼마 전 저희 회사 앞으로 절 찾아왔었거든요. 전처는 깜짝 놀란 절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뭐야, 당신이 여긴 왜 찾아와? 당신 내 번호 차단했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왜 하냐고. 너무 힘들어서,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여보, 나 지금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살면서 그 아파트 대출금 이자 다 혼자 갖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내가 아무리 한의사라도 갑자기 3억이나 생긴 빚은 너무 힘들다고. 준호겐 지가 결혼한다고 해서 그 집 계약했던 건데 무책임하게 지금 직장까지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고 있어. 여자친구한테 차인 게 속상해서 일도 못하겠대. 들어보니 전처는 자신의 가족에게 등골을 쏙쏙 뽑아먹히고 있더군요. 전처남은 백수가 되었고 전 장인 장모는 70대 나이로 이제 와서 힘들게 일을 어떻게 하냐며 전처에게 훌륭하게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집 대출금도 생활비도 다 내달라 이거였죠. 내가 아무리 돈을 좀 번다고 해도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건 아니지 않아? 완전 다들 빈대가 따로 없어. 나 너무 힘들어, 여보. 당신하고 행복하게 살 때가 너무 그리워. 난 하나도 안 그리운데? 당신이 지금 당신 입으로 말했지? 아무리 가족이어도 빈대 부는 건 아니지 않냐고. 그 말 내가 똑같이 돌려줄게. 당신하고 당신 가족이 나한테 하려고 했던 짓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당신은 역지사지 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 식구들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등골 뽑히면서 살 것이냔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고 또 찾아오면 그땐 또 경찰차 타게 해준다. 전처는 아직도 제게 미련을 품고 절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 냉정함 앞에 망연자실한 전처는 바닥에 주저앉더니 펑펑 울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유유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말이죠. 이렇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전처와의 에피소드를 빼면 이혼 후의 제 삶은 참 평화롭습니다. 늘 제 속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들이 제 인생에서 빠져주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며 요즘은 취미로 자전거를 자주 타고 있어요. 선선한 바람 속에 자전거 페달을 밟다 보면 아직 가시지 않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많이 차분해지고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를 걱정하고 있는 동생과 매제와도 종종 만나 식사를 하고 조카와도 놀아주곤 한답니다. 어머니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짧게 연락한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어머니와는 이렇게 계속 교류 없이 지낼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와 달리 새 인생을 시작하지 않고 끝까지 자식들을 위해서만 사셨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욱 힘을 내어 앞날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절 걱정하고 계실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앞으로 제가 또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이렇게 쭉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네요. 워낙에 결혼 생활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게 남았으니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사람이 아닌 돈으로만 보는 순간 자기 자신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사람 대 사람의 관계였을 때 베풀 수 있는 배려인 거지. 나를 호구로 보는 사람에겐 단 한 푼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고 스스로를 진짜 호구로 만드는 짓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속물이란 사전적으로 교양이 없으며 식견이 좁고 세속적 이익이나 명예에만 마음이 급급한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더군요.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이런 비루하고 치졸한 존재가 되지 않게끔 여러분도 항상 탐욕을 경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